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국민의힘 신인규 전 부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요새 참 앵커하기가 참 힘든 계절인데요. 여러분들하고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하고도 또 같은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여러 가지 생각의 간극은 어디 있는지 또 언론과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생각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한 사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MBC 징계를 그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요구하고 있다? 혹은 해야 된다는 입장? 그 정확한 권한이 기자실과의 협의에 있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히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정치가 여야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언론과 대통령실의 이런 좀 직접적인 충돌 양상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이번에 뭐 갈등이 사실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너무 이제 양쪽 다 감정적으로 좀 결과가 끝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비론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좀 따져볼 면이 있다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따져보고 싶으세요? 예. 일단은 사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사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또 MBC와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면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 그 미국 순방 때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든 날리면 발음에 대한 보도 그리고 이제 비속어 논란 여기서부터 좀 촉발이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뭐 다 귀가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각자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마주 대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그 신 대변인님 귀는 어느 쪽을 향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전 정보는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영두 의원님하고도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지만 일단 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MBC가 들은 대로 듣는 분들이 많은 건 일단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끝까지 양보해서 이렇게 듣는 분도 있고 이렇게 듣는 분도 있고 분명히 압도적으로 다수인 분들이 MBC가 들은 대로 들으셨다는 건 여론조사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양보해서 이렇게 듣는 분도 있고 이렇게 듣는 분도 있다 그럴 때 적어도 대통령실은 이 소수가 들은 그걸 사실로 기정사실화하고 MBC를 공격하면 그건 부당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그 부분에서 스텝이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수가 들은 그 사실을 아주 기정사실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MBC는 악의적이었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그러고 거기서 문제 아까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 얘기에 많이 공감이 가는데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엉뚱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저는 아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 거기서 그냥 단순히 사과하고 그러면 뭐 국익이란 게 뭔지 이런 더 고차원적인 그럼 언론은 과연 그걸 보도하지 않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 것인지 뭐 이런 고차원적인 논의가 가능했던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약간 우기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내놓는 해법 하나가 다 엉킨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은 대통령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왜 당은 똑같이 어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하나요? 뭐 당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 지금 당은 사실상 자주적인 주체적 판단 능력을 저는 좀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상실했느냐? 사실 이준석 당대표, 이제 전 대표라고 부르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징계 내지는 징계를 넘어서서 위법부당한 비대위 전환 그걸 통해서 사실 좀 꼰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과 각을 세우고 정권에 대해서 뭐 각자 쓴소리라고 하고 옳은 소리라고 하는데요. 뭐 그 가치 판단은 뭐 논외로 하더라도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는 그 정치적 생명까지도 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본보기가 보여지면서 저는 당이 생명력을 잃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규정을 내리고 어떤 평가를 내리면은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입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저는 사실 그런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좀 소수에 대한 뭐 린치나 소수에 대한 뭐 굉장히 부당한 압박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마음껏 피력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거의 정당사를 이렇게 보면요. 젊은 정치인들이나 초선들의 경우가 훨씬 더 어떤 당의 미래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가 훨씬 기니까. 근데 요새 보면 거꾸로인 것 같아요. 어떤 초선 의원들이 더 훨씬 더 어떤 약간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요즘 신조어가 그 소신중진, 초재선 구태 이런 말이 저희 당에서 좀 유행을 하는데 그 초재선들이 뭐 옛날 과거에는 뭐 민주당으로 치면 천신정이고요. 이제 국민의힘 전신으로 치면은 남원정 뭐 이런 건데요. 지금은 2020년도 총선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초재선들,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서 거의 몰살하다시피 해서 전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텃밭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공천을 받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중요한 목적인 것이지, 국민을 향한 어떤 설득보다는 당내 공천이 훨씬 중요하다. 개인에게 그렇습니다. 그 개인에게도 자신의 재선 내지는 3선에 도전함에 있어서 당내 경선이 더 중요하다. 그 민심에 대해서 더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원.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심과 완전히 좀 괴리된 방향으로 가도 지금 당 자체에서는 문제의식을 많이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에는요, 젊은 분들이니까 좀 어떤 그 공천에, 물론 뭐 정치라는 게 현실이니까요, 뭐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보이는 것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길게 끌고 가는데 아무리 봐도 도움이 될 텐데, 너무 어떤 젊은 분들이 좀 근시안적으로 정치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뭐 저는 어떤 분들한테 애정어린 어떤 좀 우려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뭐 딱 재선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모든 어떤 마음에 있는 정치를 하려는 목표는 이 나라를 그래도 좀 어떤 괜찮은 방향을 끌고 가고 싶은 고상한 목표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렇다면 약간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전이대처럼 보이는 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길게 가지고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건 젊은 정치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소신 있는 정치인이 많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개인들도 당연히 뭐 비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양당 구조가 좀 더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양당 구조가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당내에서 그런 좀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양당 모두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즉 달리 말하면 소수의 그 극단적이고 강성적인 목소리가 당을 다 지배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 혹은 또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뭘 얘기하고 싶어도 당내에서 뭐 길을 못 피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소수파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압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압박이라기보다는 당내 분위기가 그렇죠. 당내 분위기가 지금 제가 말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마음껏 내기가 그렇게 뭐 편안한 분위기는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럼 청년 정치인들의 어떤 뭐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혹시 아니 뭐 꼭 초선들은 지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청년 정치인들의 뭐 개혁적인 목소리는 나올 공간이 없나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자체만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그런 청년들의 그 원내에 많이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사실 그런 뭐 조직화나 이런 게 잘 돼 있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좀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그런 정치인들 간의 그런 연대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뭐 언론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 뭐 여러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너무 어떤 정권이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집중해서 속이 좁아오면 할 일은 안 한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될 텐데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세요? 이대로 그냥 거의 관성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보면 뭐 하면 직자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또 부딪히고, 또 야당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그 모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 제대로 그 수사만 한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요.
저는 뭐 사실 지금 대안을 찾기는 굉장히 좀 난망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도 강대강으로만 양당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습니다만은 끝을 봐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뭐 사법 리스크로 무너지든 내부에서 뭐 개혁이 일어나든 그건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두 리더십 중에 하나가 종결이 돼야 저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저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객관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왜 윤석열 정부가 수사 일변도로만 가느냐? 저는 그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유를 좀 분석하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은 원래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전문가 출신이고 이제 검찰 출신의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형사 사법 절차 내지는 수사를 통한 국정 운영, 뭐 그런 말이 어폐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만 너무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권을 잡을 때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정권을 창출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당시에 대선을 복귀해 보시면은 반 문재인 정서 그리고 반 이재명 정서가 상당히 국민들을 결집시켰기 때문에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상당히 미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비전과 가치가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조가 필요한 건데 문제는 그 비전과 가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좀 불행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비전과 가치를 만들지 않는 한은 저는 이 상황이 종식되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떤 설득이 되는데요.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설득 작업이 필요 안 하겠구나. 뭐냐면 설득해서 뭘 할 큰 뜻이 있어야지 설득을 할 텐데 그냥 관성으로 가면 되니까요. 오히려 그게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죠. 또 소수의 지지자들을 단단하게 할 수도 있고. 총선을 앞두고서는 그게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좀 파악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 얘기는 야당 분들 불러서 여쭤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간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답답한 암울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당권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은 당권이야 뭐 여러 의원님들이 이게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고 뭐 전현직 의원들이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누가 잡느냐보다도 과연 전당대회를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언제 합니까? 전당대회는? 그래서 그거부터가 좀 다 정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비상 상황을 사실은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근거 없이 해임했던 이유도 당이 비상이니까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뭐 비상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비상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물음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이제 뭐 한다고 했을 때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나오지만은 뭐 당의 룰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승민 의원 하나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다른 후보들이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골대를 옮기려는 것도 같고요. 뭐 옮길 수도 있고 골대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골대를 좁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을 뺏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반대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 그러면 대안이 그럼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나경원 의원이냐? 또 거기에 대해서도 과거 총선 패배의 기억이 또 분명히 있고요. 또 안철수 의원이 대안이냐? 또 그렇게 봤을 때는 또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제 합당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도 답으로 잘 못 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당원들의 집합적 선택이 상당히 좀 궁금한 입장입니다. 굉장히 대단히 궁금합니다. 혼전 상태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자체는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비춰보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1월 내지 2월에 하겠다. 왜냐면 불가능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불가능해졌죠. 지금 뭐 국정조사 국면도 나오면서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아마 뭐 봄 정도는 지나야 가능하지 않겠나. 봄이 지나야?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어서 뭐 4월 정도나 뭐 늦어지면은 6월 정도인데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비대위가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비대위가 것이죠. 정말 그런 비대위가 있었나요? 뭐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비대위가 가려면은 사실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갔던 비대위 는 그렇게 장기간도 했었지만은 이런 식의 내용을 겪고서 세운 임시적인 비대위가 이렇게 길게 간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리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형적인 상태인데요. 이게 이 정치가 기형적인 모습이 많이 벌어지면은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대위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딱히 그럴 이유도 없는데 질질질질 끌고 간다. 이 이 기형적 정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예. 근데 사실 뭐 앵커께서 지금 기형적인 상황이다. 뭐 제가 표현하자면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기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당에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라고 그게 봅니다. 더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의식 자체가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 나오고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다 보니까는 저는 그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방향성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뭐 전 입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자가 용산은 이런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다. 지금 그런 식의 형국이거든요. 전 이거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참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요. 굉장히 평소에 인품이 훌륭하고 뭐 똑똑한 분들도 나오면 정말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거는 저분들이 정말 저렇게 생각할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언론의 사안에 있어서도 뭐 저희 회사라서 저는 정말 제 이성이 허락하지 않는 요만큼의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많이 다짐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막 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 삼잖아요. 자막이 왜곡이다. 자막을 썼기 때문에 왜곡이다. 이 말이 되려면 아주 기본적인 논리는 다른 언론사들이 모두 A는 B라고 할 때 MBC는 A는 C라고 자막을 썼을 때 그게 왜곡인 거예요. 근데 모든 언론사들이 A는 B라고 다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막을 A는 B라고 썼어요. 그 자막을 쓴 게 그게 왜곡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날라 그러지 않는 그 사고는 무엇인가? 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맨 처음에. 그건 아주 근원적인 공감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그 자막에 누가 하나 꽂혀서 그 자막을 공격하니까 모든 어떤 패널 분들이 모두는 아니고 거의 모든 아주 상식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다 그 자막을 지적해요. 근데 그 자막을 지적하는 논리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기본 전제는 다른 언론들이 A는 B입니다 하고 쓰고 있는데 MBC도 A는 B입니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막을 A는 C입니다. A는 C 이렇게 자막을 썼을 때 니네들 악일 가지고 왜곡했구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130개 모든 언론이 A는 B라고 다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MBC만 자막을 달았는데 A는 B라고 기사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자막으로 단 거예요. 그 자막이란 기본은 뭐냐면 시청자들의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한 그걸 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그걸 왜곡이다? 악의적이다? 이 논리가 도대체 근데 이 말씀을 하는 분들이 아주 평소에 보면 상식적이고 뭐랄까 인품도 이게 온화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정당 구조가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건 정당 구조라기보다 이제 진영 논리죠. 진영 논리가 상당히 저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동의하고요. 먼저 저는 짚고 싶은 것은 MBC의 편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왔던 편향성.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다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MBC에 대한 뉴스 시청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사 프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요.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MBC도 나름대로는 돌아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그것과 지금 이 비속어 논란, 날리면 바이든 논란을 저는 섞는 것 자체가 물타기고 그 자체가 저는 이 의혹을 더 빠뜨릴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더 끌고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저도 귀가 2개 있거든요. 제 귀가 있고 저도 이거 돌려본 걸로 치면은 정말 많이 돌려봤을 겁니다. 이제 저도 프로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돌려보는데 비속어는 일단 정말 들리고요. 그건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인데 제가 이거는 다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발음까지도 제가 들어보면서 한 영상도 들어봤는데 저는 바이든이라고 들립니다.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또 다른 언론사들도 동일하게 보도를 해서 이건 사실에 대한 왜곡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왜곡 보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전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 전 이렇게 이건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사실 여부는 명확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의적이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누가 악의적이냐라고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은 사실 공적 영역에서 감정을 실어서 당신은 악의적이다라고 할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안에서 왜곡이냐 악이냐에 대한 것은 무익한 논쟁이고 이미 국민들께서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럼 그 평가 내린 거에 대해서 저는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MBC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뭐 탑승 거부니 지금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를 철폐하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대통령실의 대응이 일단은 좀 더 저는 문제가 있다.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신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최초의 작은 사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인들을 저는 이제 언론으로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굉장히 훌륭했던 분이 말 한마디를 요만큼 삐딱하게 잘못했어요. 그냥 그거 사과하면 원래도 길 가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거를 다시 합리화하려고 또 약간 더 나가요. 또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또 약간은 거짓말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한 세월이 한 5년 지나가 보면 그 정치는 굉장히 중도적이고 정상적인 분이 뭐 극자로 가 있거나 극으로 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돼요. 근데 이번 사안도 전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맨 처음에 민망했겠죠. 뭐 당황했을 거고 그거를 바로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면 별거 아닌 일을 이거를 저희가 보기에 우기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막 우격다짐으로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나가고 한 발 더 나가고 지금 도어 스태핑도 많은 상당수 대다수 분들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안 한다 그러는데 왜 또 오늘 뭐 안 한다니까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러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도어 스태핑을 권두게 된 과정이 너무나 이게 상쾌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MBC를 핑계로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그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잘못된 대응을 이끌어내고 또 그걸 핑계로 자신의 어떤 과오를 또 그걸 핑계로 은근히 그냥 폐기하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말. 저는 사실 그 감정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저도 감정이 있고요. 앵커님도 감정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제도라는 것은 공적 영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적 영역에서 자꾸 사적 영역인 감정, 뭐 아까 말한 대로 악의적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은 공이고요, 사는 산데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국정 운영에도 이런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희생양 정치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희생양 정치가 뭐냐면은 과거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텔레그램 노출 사건이 났을 때 당시 지지율이 9%가 떨어지고요.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비상으로 해서 제가 널리 양해하더라도 당시에도 텔레그램 노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드러났을 때 그 잘못을 왜 이준석 당대표 해임으로 가져가는지 저는 그 희생양 정치의 면을 봤고 지금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MBC를 희생양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 당시에도 청와대 개편한다면서 행정관들 50명을 잘랐어요. 그 수석들을 또 살려놨거든요. 이것도 희생양 정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12구 참사에서도 정무적인 라인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하위 직급들, 뭐 용산서장이라든지 밑에 정보과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금 희생양으로 정치를 삼고 있거든요. 저는 책임이라는 거, 공정과 상식이 뭡니까?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적합한, 비례하는 형벌을 내는 것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잘한 사람한테 잘한 만큼 상을 주는 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잘못은 A라는 사람이 하는데 책임은 B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희생양 정치를 삼아가지고는 이 신상필벌이 안 되는 거죠. 그 A는 누굽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근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희생양을 자꾸 삼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떠나서 이것은 상당한 저항에 이제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한두 건이면은 우리가 뭐 아유 부당하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은 매번 방식이 이런 식으로 희생양 삼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희생양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왜 그리 사과가 어려울까? 왜 그리 사과가 어렵지?
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아이들 생명이 정말 그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거기서도 사과를 하기 싫어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이란 건 왜 그러냐면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책임자를 자르지 않고 왜 그리 사과가 어려울까? 국민들을 향해서 약간 버티는 거, 싸우는 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리 사과가 어려울까요? 저는 법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업이 변호사고요. 법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법치라는 것은 정치보다 작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하부 개념 중에 하나가 뭐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든지 법치주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만히 보면은 법치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라졌고 그 하위 개념이라고 하는 법치 그걸 좀 더 좁히자면은 형사사법 만능주의. 그러니까 수사 만능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일부 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사회 통합 기능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치 우선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사과에 인색하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사과한다는 것은 자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몸에 배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사과에 인색하냐? 전 사과를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사과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평생을 이제 검사라는 직업 또 검찰총장이라는 최고위직까지 지내면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역할을 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는 다르거든요. 정치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 쪽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내 탓이오를 해야 그게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치 만능적 사고가 그런 사과의 위축성을 갖고 온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란 직업이 사과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많이 억누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뭐 가끔 보면 재심 같은 거 할 때 뭐 과거에 잘못된 걸 사법부가 뭐 사과하거나 이런 일은 있는데요. 보통 판검사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그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뭐 시스템의 부재일 수도 있고요. 잘못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해도 책임을 져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저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라는 부분 하나랑 아까 또 법치 만능주의라는 어떤 분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이 부분도 뭐가 있냐면 법치라도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그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는데 그것도 상당수 국민들은 그 법치마저도 좁은 의미로 어떤 형사적 법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형사적 법치마저도 굉장히 기울어져서 행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답답해하고 약간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사적 정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법치라도 적어도 좀 어떤 균형감 있는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래 뭐 법률가가 하니까 이런 어떤 좀 투명성은 있네. 내지는 그래 좀 답답하고 이렇게 세상에 막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만 뭐 세상에 어떤 룰은 만들어지네. 뭐 이런 어떤 평가만 받아도 굉장히 성공적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법치의 잣대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법치마저도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거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사실 법치가 공정했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국민들은 물론 국민들은 다 그렇게. 근데 제가 아까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법치 만능을 이 정부는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나 그전에 정치도 했으니까요. 일부 했죠. 정치를 했으니까. 정치가 있는 상태에서 법치는 기울어졌다는 어떤 비판이나 의심들은 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건 없어지고 법치만 내세우고 있는 정권 같은데 그 법치마저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생각을 드니까 사람들은 뭐야 이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석에는 저도 일부 동의는 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의 실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지점만 따지자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지지율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60% 마지막에 퇴임할 때까지 40%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평가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소환하고 싶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 자기 지지층이 반대하는 것
것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결단하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출렁였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국가 지도자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지지층만 보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당대표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아니라 한 당의 대표 수준의 국정 운영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더 심해졌다. 저는 그런 분석에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거는 뭐 기계적인 농담인데 50% 지지를 받는 정권이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면 50%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 지지를 받는 정권이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면 30%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정치가 왜소해지고 정책이 왜소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헌법에 보면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게 그냥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도 헌법 46조 2항에 보면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이익입니다. 그리고 양심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가슴에 새긴다고 하면요. 지금처럼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두 단어에 어울리는 어떤 뭐 여구야구 지금 그런 상황인가 한번 그 정치하는 분들이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